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질없는 일 중에 하나가 남편 뒷바라지, 시댁 뒷바라지라는 선배님들의 뜻깊은 충고를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30대 후반의 구독자입니다. 시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난 매번 이렇게 무시만 받고 업신여김을 당해야 하는 걸까 억울해하다가 돌이켜보니까 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나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조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날 그렇게 여겨줄 리 없겠구나 하고요. 늦게나마 정신을 차렸으니 망정이죠. 이제서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전전긍긍 마음 졸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혼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았죠. 젊은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예전 시집살이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순간의 분함을 참지 못하고 툭 하면 이혼 소리를 꺼내는지 모르겠다. 참을성 부족이다. 나를 위한 결정 하나를 내리는데도 주변에서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씩 얻는 얘기를 듣는데 그게 가장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 정말 주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일 뿐이구나. 내 상황이 되어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이 상황에서도 버티라는 소리를 참 속 편하게도 잘들 하는구나 하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세상 다 산 것 같은 소리를 하냐고요. 저도 제가 쓴 사연 앞머리를 읽어보는데 그래서 마치 아이고 하는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완전히 지겹고 질려버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대체 그놈의 잘난 시댁이 뭐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고 지냈던 세월은 누가 보상해주나 몰라요.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랑도 받아볼 줄 아는 놈이 받는다고요. 초등학교 때 저랑 정말 친했던 단짝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걔보다 외모도 훨씬 더 예쁘고 공부도 훨씬 더 잘했는데요. 그래도 비 오는 날만 되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장미야, 우산 안 가져왔다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데리러 오셨는데 같이 가자. 엄마 차 타고 집 앞에서 내려줄게. 아니야, 괜찮아. 나도 금방 엄마가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 먼저 가. 내일 봐. 어린 나이에 자존심 때문에요. 일찌감치 집을 나간 엄마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고 타지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전 할머니 손에 맡겨져 길러졌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것이 창피한 일도 아닌데 그냥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왜 그 나이엔 그게 그렇게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텐 그냥 엄마가 멀리 다른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시느라 자주 못 오신다고 하고 하나둘 우산을 챙겨온 엄마가 하교를 시켜주는 아이들을 창문가에서 멀찌감치 바라보다가 교실에 아무도 없을 때쯤 혼자서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집에 달려오곤 했습니다. 할머니랑 둘이 산다는 걸 죽기보다 더 들키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뭐? 아니야, 장미 지난번에도 나한테 학교로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했었는데? 엄마가 멀리 가서 일하신다고 그랬어. 어디 해외인가? 한국에 가끔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야, 그걸 다 믿냐? 걔 그거 완전 다 뻥카잖아. 엄마 없고 아빠랑 둘이서 사는데 아빠가 어디 일하러 간 건지 또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는지 몰라도 걔 지금 할머니랑 둘이서 산다고 그랬어. 지난번에 걔네 할머니랑 둘이 밥 먹는 것도 내가 봤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걔네 엄마 바람 피워서 집 나갔다고 아빠도 열받아서 맞바람 폈다고. 야, 지금 너 말 다 했어? 네가 봤어? 네가 봤냐고. 우리 엄마 바람나서 집 나간 거 아니라고. 내가 우리 엄마 외국 나가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네가 뭔데?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저질렀던 거짓말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교실을 들어가려는데 제 단짝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어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들리는 제 이름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항상 애들보다 어른들이 문제잖아요. 애들이 어딜 가서 그런 얘기를 알고 듣고 하겠어요. 다 집에서 자기 엄마랑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고 따라하는 것뿐이지. 이미 동네에선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한 소문이 꼬리꼬리로 물고 말도 안 되는 살까지 붙어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얘기보다 남 얘기하는 걸 즐거워한다죠.
애들은 알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학교에 와서 마구 떠들어대는 게 얼마나 제 마음을 난도질하는 일이었을지요. 몰랐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만 싶습니다. 아이고, 이럴 어째. 원장미, 너 얼른 친구들한테 사과 못해? 얼른 고개식에서 죄송하다고 해. 아유, 이 나이 또래 애들끼리 싸우면서 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집에 가서 따끔하게 혼을 낼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죄송합니다. 이래서 집에서 가정교육 못 받은 것들은 딱 티가 난다니까. 동네에서 서로 얼굴 마주치고 사는 사이니까 제가 괜히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오늘은 이쯤 하고 넘어가는 줄 아세요. 아시겠어요? 예. 넌 뭘 그렇게 잘했다고 어른 앞에서 아직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 너 끝까지 뭐가 미안한 게 없나 보다. 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너 그렇게 배운 거야? 제가 먼저 저한테 우리 엄마 바람나서 집 나간 거라고, 아빠도 바람 펴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왜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싸웠어요. 쟤도 저 때리고 저도 얼굴에 이렇게 상처 났다고요. 왜 나만 사과해요? 왜? 어머머머, 이 나이 어린애가 눈 똑바로 뜨고 얼굴에 토끼 가득한 거 봐봐봐. 아유, 얘 누가 들으면 우리 딸이 너한테 맞을 짓이라도 했다고 꼭 그렇게 들린다. 기가 막혀서 원 정말. 됐어. 이런 사람들이랑은 상종도 하는 게 아니야. 얼른 가자. 얼른 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아줌마도 자기가 쪽팔렸던 거겠죠. 집에서 했던 자기 언행이 그렇게 고스란히 자기 자식한테 옮겨갈 거라곤 생각도 안 했을 테니까요. 친구의 등을 떠밀면서 너 정말 그렇게 얘기한 거 맞냐고. 너는 왜 집에서 어른들 하는 얘기를 그냥 흘려들어야지 그걸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냐고. 자기 자식 단도리를 하더라고요. 애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 얘기가 얼마나 잘못되고 잘못한 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도 참 밉더라고요. 왜 그런 자리에서 내 편 한 번을 안 들어주고 항상 남의 편만 들고 나도 맞았고 나도 억울한데 왜 맨날 이렇게 사과만 해야 하는 건지요. 그날 저녁에 밥상도 몰리고 시위를 했네요. 장미야. 아유,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우리 장미. 할머니가 잘못했어. 아유, 이 할머니는 괜히 너 학교에서 애들이랑 싸우고 하면 귀찮은 일 생길까 봐서 걱정돼서 그랬던 거지. 너 어디 할미가 너 미워가지고 그랬겠어? 당연히 할머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녀딸 장미 편을 하지. 이 할머니가 아니면 누가 우리 장미 편을 하겠어. 됐어. 이제 와서 편 들어주려는 척해도 이미 마음 상했다고. 할머니를 왜 맨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사과만 하라고 그래? 왜 내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줘? 나 이제 할머니랑 다시는 말 안 할 거야. 나 잘 거니까 이제 말 걸지 마. 정말 그냥 한 얘기였어요. 아버지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할머니밖에 없었거든요.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한테도 알리기 싫어했었지만 또 할머니가 아니라면 내 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티를 잘 못 냈어도 많이 사랑하고 의지했었습니다. 그냥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나도 마음이 상한 것을 보여줘야겠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고 다시는 할머니랑 말 안 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사람 말이 씨가 된다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했었던 말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으니까요. 수술을 마치고도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병실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로 누워 계셨어요. 병실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마치 하나도 안 아팠다는 듯이 꼿꼿하게 침대에 앉아 계시길래 전 할머니가 정말 다 나았다고만 생각했었죠. 제 눈도 똑바로 마주치고 좀 느리고 어눌하긴 했지만 말도 잘 하셨거든요. 할머니, 나 할머니 잘못되는 줄 알았어. 응? 할머니, 다시는 할머니랑 말 안 한다는 그런 얘기 안 할게. 할머니, 내가 이제부터 할머니 말도 잘 듣고 어디 갈 때 할머니 손도 꼭 붙잡고 다닐게. 그러니까 나 절대로 두고 가면 안 돼. 알겠지? 약속해, 할머니.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내 하나밖에 없는 손녀 장미. 할머니 없어도 사람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굴고 애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래야 된다. 알겠지? 할머니가 우리 장미를 참 많이 사랑해. 내 하나밖에 없는 손녀 장미. 눈물 범벅이 되어서 벌떡 잠에서 깨었을 때 이미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난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꿈에서라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다시는 할머니와 말 안 한다고 그런 얘기였던 손녀딸이 내내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있을까봐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덜어주고 싶으셔서 찾아오셨던 걸까요? 그렇게 허무하게 할머니를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제 성격도 달라졌죠.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늘상 친절하게 굴고 싸우지 말고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지내야 한다고 그 말씀을 하고 가신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랬을까요? 그게 저랑 할머니랑 한 마지막 약속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마지막 약속이니까 그만큼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요. 그래서 그 뒤론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사람들한테 화 한 번을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울컥하고 뭔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들이받고 싶다가도 꿈결에 들었던 할머니 목소리가 떠오르면 아유 그냥 말아버리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꽁꽁 안으로 숨겨두고 참아 버릇하는 성격이 생긴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장 저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다시 아버지가 일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서 지내게 됐습니다. 차라리 후련하기도 했어요. 여긴 죄다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 저랑 싸우고 지냈던 친구들밖에 없는 곳이었는데 비록 곁에 할머니가 없다는 것이 허전하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대학교에 올라갔을 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장미야, 어쩌지? 아빠가 몸이 이렇게 돼서 당장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학자금 대출이니 뭐니 그런 것들도 워낙에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도 그런 것들 좀 알아보면 어떨까? 그래도 사람이 대학은 나와야지. 지금 아빠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 대학이 먼저야? 그리고 대학은 등록금만 내면 다 갈 수 있대? 기숙사비며 생활비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려고. 당장 아빠 병원비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먼저 아니야. 나 원래 대학 갈 생각도 크게 없었어. 그렇게 죽어로 공부해서 대학은 무조건 가야겠다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차라리 잘 됐어. 일찌감치 사회생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조금 더 빨리 시작하게 됐다 생각하지 뭐. 젊었을 때부터 일만 하고 할머니와 저를 부양했던 아빠니까 몸이 고장이 안 날래야 안 나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었죠. 하필이면 아빠의 몸이 고장났던 시기가 제가 대학 진학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고등학교 3학년 수험 시절이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면 문제였지만요. 아빠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도 남들처럼 대학 가고 싶었죠. 손바닥만한 가방을 메고 가방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책은 팔에다가 딱 걸치고 그렇게 캠퍼스를 거닐고 잘생긴 남자친구도 만들고 그렇게 기 팍팍 살아서 다니는 그런 상상을 왜 안 해봤겠어요. 일을 하느라 바쁜 아빠가 제 성적표를 제대로 한번 봐준 적도 없었지만 저 생각보다 공부를 꽤나 했어요. 특히 영어 시험은 봤다 하면 만점이 나올 정도였고요. 어렸을 때 외국 한 번을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전 이상하게 영어도 그렇고 저 학교 다닐 때 제2 외국어가 중국어였거든요. 그렇게 외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남의 나라 말이라서 그런지 꼭 그렇게 외국어를 하고 있으면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영어로 된 드라마나 영자 신문 같은 것들을 찾아봤던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시험을 보면 다른 과목은 다 죽을 쓰더라도 영어 하나만큼은 1등이라 애들이 비법이 뭐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아쉬움도 많이 남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뭐 어쩌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도 사실대로 대학 가고 싶다. 영어 영문학과 알아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빠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되려 괜찮은 척 하면서 씩씩하게 웃어 보였죠. 나 사실 공부엔 크게 관심이 없고 원래도 일찌감치 일을 시작하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빠도 따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아빠의 마음을 무겁게 해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오버하는 것을 알아쓰셨을 테니 더욱 미안해 하셨고요. 그렇게 원장미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막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니까 또 공장 같은 데는 그렇게 들어가기 싫은 거 있죠. 직업을 뭐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전 보기보다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하루 종일 똑같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서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르바이트로 잠깐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전 오히려 그렇게 생산직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그렇게 단순 반복을 하면서도 생생하신지. 밥만 먹고 나면 졸려가지고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결국에 일주일치 일당만 받고 나서 공장은 금방 관뒀죠. 그래도 생활을 하려면 하루빨리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하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막 찾아보던 중에 제 눈에 딱 띄었던 것이 백화점 판촉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이었어요.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었는데요. 백화점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환영한다는 그 한 줄이 그게 딱 눈에 들어온 거죠. 뭐 학교에 앉아서 매일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또 실제로 외국인을 상대하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게 면접을 보러 갔는데 처음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하니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면접관들이 영어로 된 질문에 척척 답을 하는 저를 보고서 책상만 뚫어져라 보고 있다가 그제서야 고개를 드는 거예요. 결과는 합격이었죠. 아빠, 나 백화점에서 일하게 됐어. 너무 멋지지 않아? 여기서 일하면 유니폼도 주고 외국인들이랑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대. 굳이 공부를 대학 가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여기 널린 게 외국인인데 여기 외국인들이랑 얘기하자면 어지간한 대학생보다 내가 공부도 훨씬 더 잘할걸? 그래, 장민이가 좋다면 아빠도 좋은 거지. 오늘은 저녁에 맛있는 거라도 먹자.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안 될 일이 없다고 또 일이 생각보다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매장 정직원을 채용한다는 말에 채용 시험도 보고 아르바이트 생활 3년 만에 정직원으로 전환이 됐죠. 누구한텐 굉장히 별것 아닌 직업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 그 안에서 제가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달라진 것은 제 마음가짐이나 외국어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 역시 백화점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과 사랑을 동시에 잡은 사람이라면서 주변에 그렇게 자랑을 하고 뿌듯해 했었는데 지금 만약 그때로 돌려보내준다고 하면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콱 쥐어받고 그러려고요.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요. 그땐 인연인 줄 알았던 돌아보니 악연이었던 남편은 백화점의 입점해 있는 다른 매장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 맞으시죠? 전 직원 휴게실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노크도 없이 들어왔네요. 제가 혼자 쉬시는데 방해한 거 아니죠? 저 여기 4층 땡땡 매장 직원이에요. 사장님이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직원 휴게실 문을 누가 노크도 없이 벌컥 열어젖히길래 누군가 했었더니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4층 매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한 남편은 쉬러 왔다는 사실도 깜빡한 건지 저를 붙들어 놓고 신나서 자기 얘기를 막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몇 년 전부터 봐왔다는 둥 전부터 성실해 보여서 안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는 둥 눈에 뻔히 보이는 수작질을 어찌나 하던지요.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나 봐요. 몇 살이에요?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일 시작한 거예요? 너무 고생스럽겠다. 집이 많이 어렵고 그래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가 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처음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친한 척을 하나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만 해서 피해 다녔는데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엄청나게 끈질기더라고요. 이제 안면돼 있고 말도 한번 탔겠다. 뻑하면 저희 매장에 내려와선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쉬는 시간인데 커피나 한잔 하러 가자. 귀찮게 구니까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남편 얼굴만 보이면 또 왔다고 아는 척을 할 정도였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처음엔 마냥 이상하고 귀찮은 사람인 줄만은 알았는데 그렇게 계속 챙겨주고 다정한 모습을 너무 자주 봐서 그런지 사람이 또 정이 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이 만나게 됐습니다. 장미 씨, 결혼까지 할 거야? 난 결혼은 조금 비추어. 저기 어머니랑 둘이서 장사하잖아.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요즘 유명 인사거든. 거기가 매출 별로 안 나와가지고 나가라 마라 말이 좀 많은가 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성격이 얼마나 독하고 매서운지 본사 직원이 오면 아주 탈탈 털리고 돌아가서 벌써 본사에서 관둔 사람이 둘이라고 하던데? 나 그렇게 빡센 시어머니 모시고 절대 못 산다, 못 살아. 원래 앞에 십자 붙으면 밖에서 좋았던 사람도 미운 법인데, 그런 상전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 그냥 하는 소리니까 너무 또 마음에 담지 말고.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뭐 백화점이란 곳이 의뢰 그렇지 않겠어요.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매상 하나만을 가지고 칼같이 잘라내버리는 곳이니까 당연히 본사의 입장에선 실적이 잘 안 나오는 매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끄러운 대치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같이 일하던 동료 한 명이 저와 남편이 사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결혼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면서 그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거다. 경고 아닌 경고를 해주기도 했죠. 참 그때는 왜 그게 그냥 미운 소리로만 들렸을까요? 사실 몇 년간 같이 옆에서 일을 해오신 분이 제가 걱정된 마음에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준 게 분명할 텐데 사랑에 아주 눈깔이 돌았던 거죠.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고 그때 결혼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뜯어 말렸는데 남들이 말리는 건 더 하고 싶은가 봐요. 요즘 매장 빼내 마내 하면서 좀 시끄러운가 봐. 직원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 당연하지. 그렇게 본사에서 갑자기 나서가지고 빼라고 하는데 화 안 날 사람이 그러면 어디 있겠어. 엄마가 화내시길래 나도 잘했다고 했어. 우리 생계가 걸린 일인데 당연히 그렇게 들이받아서라도 싸워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 신경 쓰는 거 아니지? 아니야. 당신 말이 맞지 뭐. 입장 바꿔서 자기들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면 그럼 뭐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까? 난 괜히 어머님이 오해 받으실까 봐 혹시나 해서 물어봤던 거지. 또 남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당장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인데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지 않으면 그러면 뭐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서 손가락 빨며 있어도 그러려니 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뭐 여기까진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나라도 그랬을 거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시어머니를 직접 겪어보니까 사람들이 말했던 그 쎄한 포인트들이 뭔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와서 잘 보인다고 하는 거지. 그때는 그냥 원래 성격이 좀 저렇게 독특하신 분인가 했어요. 나이가 어리고 그 전까지 제대로 된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봐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면서? 저기 1층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오며 가며 나도 얼굴 본 것 같은데.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못 알아볼 리가 없지. 마침 잘 됐다. 오늘 우리 신상 들어와서 일손이 좀 부족했는데 몇 시에 끝나요? 네? 저 오늘 근무가 7시까지기는 한데.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뭐 시집오고 하면 내 집 식구 될 사람인데 미리 일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여기서 한 30분만 가면 우리 물류 창고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옷만 차에다 좀 실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아이 뭐 저녁에 바쁜 일이라도 있어?
저희 다 매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이 얼마나 청산유순지. 거기서 제가 끝나고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딱 잘라서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결혼할 사이라는 그 얘기가 뭔가 탁 꽂혀가지고는 아 그래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오게 될 수도 있는데 잘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사연을 보면서 많이 혼나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미혼인 여성분이나 미혼의 자녀분을 두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시집 가기 전에 절대 종로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고 유경험자로서 신신당부해드리고 싶네요. 전 시어머니의 화려한 언변에 얼렁뚱땅 넘어가지고는 그렇게 시집 가기 전부터 은근슬쩍 제 일이 다 끝나고 저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 당시엔 예비시댁이었죠. 그 일을 돕는다고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해서 땅을 쳐요. 당신이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세대 같다. 엄마, 장미 같은 애가 또 어디 있어? 얼굴 예쁘지, 일 잘하지. 이렇게 야무지니까 내가 장가 들려고 하는 거야. 볼 때마다 엄마 같다니까. 아, 이거 벌써부터 저렇게 팔불출이어서 어쩌면 좋아. 너 다른 거 하나 몰라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사랑받고 사는 거 하나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일찌감치 안 계셨고 아버지는 제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긴 했었지만 늘 일을 하느라 바쁘시고 무뚝뚝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은 결혼도 하지 않은 예비 시댁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무슨 대단한 트로피라도 받는 것처럼 굴었던 것이 돌이켜보니까 그건 결핍된 마음에서 왔다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성비 좋은 종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칭찬 한마디 해주고 밥이나 한 끼 사 먹이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냥 나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필요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이 마냥 기쁘기만 했었죠. 그런데 저도 이 관계가 어딘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었구나 하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한참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양가 어른들을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고 예식장도 다 잡아놓은 상태였고요. 청첩장 샘플을 받아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골라보면서 마냥 행복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다른 곳에 임대 놓을 때 알아보려고. 그래도 백화점이 수입이 안정적이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번엔 좀 어렵게 됐거든. 미안. 결혼 준비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얘기나 꺼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이제 한 달 있으면 정식으로 식 올리고 가족들 사이인데 당연히 나도 당신 힘든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목 좋은 가게 자리만 알아보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은 결혼 준비만 잘하고 있자. 요즘 목 좋은 자리에 가게세가 워낙 비싸야지. 엄마랑 같이 알아보려고 돌아다니곤 있는데 결혼도 그렇고 워낙 목돈 들어갔던 게 많아서 영이 쉽지가 않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저도 조금 철렁하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결혼 때문에 새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가.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괜히 저 혼자 속으로 찔려서요. 가게세가 얼마나 모자라길래 그러냐 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통장에 그 정도 여윳돈은 있었죠. 결혼식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젊은 날부터 백화점에서 다리 퉁퉁 부어가면서 일찌감치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뒀던 돈이었어요. 이건 나중에 식을 올리고 이사를 갈 때나 혹시라도 친정아버지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쓰지 말고 따로 모아두어야겠다 생각해서 빼놓은 돈이었거든요. 결혼을 할 때 서로 재산 상황이나 소득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었던 터라 아마 남편은 저에게 그런 여윳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괜히 결혼 전에 가게 얘기를 꺼냈던 건가 싶어서 심란하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을 2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일은 일대로 하고 일 끝나면 청첩장 모임을 하루에 많게는 2탕씩 뛰고 있는 상황이라 바쁘고 정신이 없었는데 주말엔 약속 잡지 말고 본인이랑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너도 이제 우리 식구 될 사람 아니니? 이런 거 같이 보러 다니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집에 어려운 게 있으면 며느리가 더 먼저 열심히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던데. 남편도 빼고 둘이서 꼭 따로 보고 점심이나 함께 같이 하자고 하시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제 팔짱을 쓱 끼시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부동산이었습니다. 결혼을 2주 앞둔 새 신부를 데리고 드레스 투어도 아니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부동산 투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다고 뭘 알겠어요? 그냥 어디가 좋나 보다, 어디가 좋나 보다 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해주는 얘기를 하고 맞장구나 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왜 그때 얘기했던 매물 있잖아. 그거 우리 며느리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딱 좋은 자리에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가봤더니 이게 보자마자 우리 가게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는 꼭 먼저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주말에 불렀지. 그렇게 가게 자리에 도착하신 시어머니는 여기가 입지가 얼마나 괜찮고 손님이 얼마나 바글바글 모여 있는 자리고 여기서 가게 문만 열었다면 대박이 나서 돈 새로 사장들이 가게 비우고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한동안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좋으신가 했죠. 당장이라도 계약을 할 기세였던 시어머니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커피 잘 얻어먹었다고 하고 다시 제 팔짱을 쏙 끼고 차에 타버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방금까지 자랑한 모습만 보면 누가 부동산 사장이고 손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신이 나셨던 어머님이었기에 좀 의아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 이게 본 목적이었구나. 이래서 나랑 오자고 하셨구나 한 거예요. 저 가게가 나 혼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 서방이 일해줄 자리 너가 직접 봤으면 싶어서 불렀다. 저만한 좋은 자리가 저렇게 좋은 가격에 나오기 쉽지가 않다고 그러는데 마음 같아서야 당장이라도 계약을 하고 싶지. 너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 시작해서 모아둔 돈 좀 있다면서? 식구 좋은 게 뭐니? 우리 백화점 들어갈 때 대출 하도 많이 받아놔서 더 나온 것도 없어. 당장 굴릴 수 있는 현금도 하나도 없고. 그러지 말고 네 돈 5천만 원으로 대출 하나 밀어버리자. 그 빚 갚고 남은 가게 여는 돈도 얼추 나올 것 같은데. 어머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제가 어머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도 그 돈은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을 때 죽자사자 일해서 열심히 모아둔 돈이에요.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큰 돈 들어가게 될 줄도 모르니까 가게 차리는데 비용 보태는 것도 아니고 빚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면 더더욱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내가 가게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명의를 네 앞으로 돌려주니 어쩌니 이런 얘기라도 하셨으면 제가 그 5천만 원 왜 속 시원하게 내놨지 못 내놨겠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빚 갚는데 그 5천만 원을 보태라고 하시니 제가 얼마나 황당해요. 그건 그야말로 사라져버리는 돈이잖아요. 제가 시집도 오기 전에 만들어둔 빚을 제가 시집도 오기 전에 벌어둔 돈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딱 잘라서 거절하고 바로 남편한테 쫓아가서 어머님과 있었던 얘기를 다 했죠. 그렇게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한테 돈 내놓는 그렇게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한테 돈 내놓으라는 어머니도 미워 죽겠지만 그때 가장 실망했던 건 그 주요한 사실을 저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신랑이었으니까요.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내 이름 앞으로 된 빚도 아니고 엄마 이름 앞으로 된 빚이기도 하고 또 결혼 전에 그런 얘기 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엄마가 그러셔서 미안해. 당신 말이 맞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빚을 갚아달라는 소리로 해. 그건 우리 엄마가 정말 생각이 짧았던 거야. 당신도 그냥 너무 화내지 말고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우리 이제 결혼식 2주 남았잖아. 내가 엄마한텐 따로 따끔하게 주의를 줄게. 응? 앞으로.
그러고선 자기는 절대 시어머니에게 처녀 때 모아둔 돈이 있네 없네 그런 고자질을 했던 적이 없답니다. 당신이 말 안 했으면 어머님이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벌어뒀네 안 벌어뒀네 이런 걸 어떻게 아냐. 당신도 얼마 전에 5천만 원 얘기를 꺼내지 않았었냐. 둘이 지금 짜고 나 속이는 거 아니냐 불같이 화를 내니까 자긴 곧 죽어도 아니라고. 백화점에 같이 일했으니까 직원들에게 전해듣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냐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정말 속이 답답하고 미워 죽을 것 같았지만 남편 말대로 결혼식이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뭐 제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빚 갚게 내놓으면 안 되냐 소리 한마디 했다고 결혼을 없는다는 것도 저한테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전 결국 그 결단을 단호히 내리지 못하고 식장에 들어섰고요. 마음이 영 찝찝하긴 했었지만 남편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 거죠.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하게끔 어머님 입단속을 확실하게 시켜두겠다.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저한테 그리 신신당부를 했었으니까요. 신혼여행 다녀와서까지 어머님도 한동안 잠잠하셨어요. 제가 이것저것 선물을 사들고 돌아왔는데도 뭘 그런 걸 다 사왔냐 거기 놔둬라 하고 열어보지도 않으시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일로 남편과 작은 투닥거림이 있고 아직까지 마음이 많이 상해 계신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었죠. 엄마는 그때 그 난리를 쳤는데도 그래? 아 진짜 아들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하여튼 내가 어떻게든지 말 꺼내볼 테니까 엄만 입도 뻥끗하지 마. 알겠어? 지금 몇 시인데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어머님? 왜?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남편도 어머님도요. 주말 아침에 남편이 누군가와 큰 소리로 다투듯이 통화하는 걸 들으면서 잠에서 깼죠. 처음엔 저게 무슨 소린가 알지 못해가지고 남편한테 어머님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왜 주말 아침 전화로 싸우겠냐 얘기를 했죠. 아이, 우리 요즘 가게 계속 쉬고 있잖아. 엄마도 나도 예민해져서 그래.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매장 여는 거 말이야? 사정이 많이 어려운 거야? 자꾸 목 좋은 자리만 고집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사정 맞춰서 여유 되는 대로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해가지고 굳이 지금 무리해서 꼭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도 없는 거잖아. 신혼 초에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판국이었는데 매장 문을 내내 닫고 있었던 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상황이었어요. 제가 매장에 몇 자만 꺼내도 그냥 한숨을 쉬면서 그 얘긴 다음번에 하는 게 좋겠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가버리기 일쑤였으니까요. 정 그냥 두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그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가요. 사람이 늘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싶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머님과 남편도 그냥 집 사정에 맞춘 매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 통화가 저를 두고 하는 얘기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요. 어머님이 남편이 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이렇게 치졸해질 수가 있구나 싶은 일이 생겼거든요. 이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했고요. 제가 그렇게 시집을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생일이었습니다. 시집 오고 처음 어머님 생신 맞이했을 때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말 근사하게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뭐 사람이 준 만큼 받으려는 심리가 아예 없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신을 챙겨드릴 때 그래 네 생일은 언제니 하고 물어보시고 달력에 표시까지 해두시길래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밥이라도 먹겠거니 기대를 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 생일에 맞춰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먹어도 괜찮은데 제가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라도 알아볼까요? 뭐하러 그렇게 밖에 나가서 돈을 써. 지금 남편이 한 푼도 못 벌고 있는데 해야 할 얘기도 있고 내가 저녁에 집으로 가마. 얼굴 팔리는 것이 싫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기 싫다는 남편이 어디 제 탓인가요? 어딘가 잔뜩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말투에 제 생일인데도 영 마음이 불편했죠. 집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음식은 또 다 제 몫이었고요.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제 생일상 차려주실 위인은 아니시잖아요. 급하게 미역국도 하나 끓이고 배달도 몇 개 시켜가지고 저녁상을 차리니까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을 힐끗 봤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생일인데 그 흔한 케이크나 꽃다발 하나 없이 덜렁 들어오는 것이 솔직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남편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마음이 서운해져 있었고 어머님과 남편도 표정이 영 안 좋고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식사가 얼렁뚱땅 끝났습니다. 대체 제 생일인데 제가 가장 행복해도 모자랄 것 같은 이런 날은 왜 두 분이서 이렇게 나서서 분위기로 잡고 제 기분을 망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내가 얘기했던 돈 말이다. 난 솔직히 너한테 서운하다. 남편이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으면 네가 나서서라도 돈을 챙겨주겠다.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넌 어떻게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전노처럼 구니? 긴 말 할 거 없다. 네가 예전에 그랬지? 결혼도 안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내놓느냐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와서 싫은 소리를 해야 그 돈을 내놓을래? 여러 사람 속 썩일 것도 없어. 네가 뭐 고생해서 벌었다고 아직 살 날 많이 남았는데 그 돈을 이구지구 어디 싸들고 가기라도 하게. 하여튼 이기적으로 구는 것도 봐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적당히 해.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서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기도 전에 어머님이 기어이 그 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저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그대로 주방에서 굳어버렸잖아요. 누가 들으면 저한테 어머님께서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줄 알겠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 큰 돈을 어떻게 드리냐 했던 걸 기억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빚 갚는데 빨리 돈 내놓고 보태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님,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돈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빚 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사람한테도 얘기했지만 결혼 전에 빚이 있었다는 것을 숨겼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데 그 빚을 저보고 갚으라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너는 한 번을 지는 적이 없지, 어디서 따박따박 너 혼자만 잘났다고? 기어이 어머님은 분을 참지 못하고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 따귀로 올려붙였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라서 그런 어머님을 뜯어 말리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쳤고요. 뺨을 붙들고 있는데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헛웃음이 나는 거 있죠.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온다고 제가 딱 그랬다니까요. 결국 이렇게 돈 5천만 원 때문에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 꽃다발 하나 못 받은 신세가 됐구나. 미역국을 보는데 순간 뭐가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 낳으면서 시댁에서 이런 취급 받으라고 미역국을 먹은 건 아닐 텐데 아빠 얼굴 할머니 얼굴도 스쳐 지나가고요. 버리장머리를 고쳐주겠다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어머님 옆에서 남편이란 놈은 당신도 잘한 거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왜 나서서 똑같이 화를 내고 있냐고 오히려 저를 꾸짖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이 그림이 제대로 바로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결국 다 한 통속이구나. 하긴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그 모습이 어디 가겠냐 하고요.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얼른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이럴 일도 아니었는데 괜히 거기서 대들어가지고 상황 더 크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어머님 말씀 솔직히 말해서 나도 다 틀린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내가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뻔히 알면서 그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뻔히 돈 있는 거 아는데 그러고 있는 거 그거 진짜 안 좋아 보여. 당신도 그건 좀 알아야 돼.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막 미친 사람처럼 배꼽을 잡고 웃었다니까요. 내가 대체 이런 사람 뭘 보고 뭐에 속아가지고 결혼을 했을까 하고요. 지금이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 결혼을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혼인신고서에 찍힌 도장을 되돌리긴 늦었을 거고 그 또한 과거에 제가 했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이겠죠. 어머님은 무슨 미친 사람 보는 표정으로 황당해해서는 얘가 지금 왜 이러나 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아니요, 저 어렸을 때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 안 들면
곧 죽어도 사과 한마디 안 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시댁 식구들 앞에서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 제가 생각해도 영 저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해줄까 하다가 자기 자식 일도 못하고 집구석에 앉아있는 거 보고 매일 출근하는 며느리를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시샘하고 질투하는 그런 치졸한 인간인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자기 얼굴에 상처나는 것보다 아들 얼굴에 상처 안 주려면 마음에 멍이 들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일어나서 남편 따귀를 시원하게 갈겨줬습니다. 저한테 얻어맞은 남편은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안이 벙벙하고 시어머니는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비명을 질렀죠. 두 사람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당장 얻어맞은 뺨만 아프고 자기 자식 다친 마음만 아프고 하다고 저한테 아우성을 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왜요? 그쪽 자식 얻어맞으니까 속상해요? 우리 부모님도 나 이 집에서 이런 취급 당하면서 얻어맞는 꼴 보면 얼마나 속상한지 감도 안 와요. 당신, 뭐? 그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뻔히 돈 있는 거 아는데도 그러고 있다고? 그 돈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 내가 개고생하면서 번 돈 한 푼도 주기 싫다는 거야. 빚진 건 일해서 갚으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 어디 거지들이 며느리한테 빌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짐 빚 떠넘기려고? 뭐하고 멀뚱멀뚱 서 있어. 짐 싸서 안 나가고. 여기 내 집이잖아. 당신 나랑 이혼이라고. 앞으로 사는 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거니까 억울하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다 해. 알겠어? 오냐 오냐 하고 잘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어. 뭐,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세상에 이런 일로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해서 그래. 엄마, 아니, 왜 그래? 지금 내가 맞은 게 중요해? 엄마 때문에 멀쩡한 애들 지금 이혼하게 생겼잖아. 어떻게든 먼저 말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이혼해라, 이혼해. 구두쇠 같은 미친 며느리 나도 더 이상 안 보고 싶으니까 당장 갈라서. 그리고 나갈 거면 네가 나가야지. 어디 우리 귀한 아들 보고 나가라 말아야. 그 귀한 아들이랑 당신이 밟고 있는 집이 내 집이니까요. 이제 남남 아니야. 이 집 근처 얼씬거렸다가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짐도 챙기지 마. 내가 챙겨서 다 박스에 붙여줄 테니까. 아직도 이해 못했어요? 당신 아들 거지라서 아파트 할 돈 없어서 그거 내가 다 해줬었다고. 이 집도 당연히 내 명의고. 뭐야? 너 나한테는 분명히 네가 계약금 내셨다고 그랬잖아.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가게며 뭐며 모아둔 돈 하나 없는 남편 대신에 아파트도 제가 다 해오고 자존심 상할까 싶어 시댁엔 입도 뻥끗 안 했는데 다 지가 해놓은 거라고 거짓말을 했던 모양이죠. 그제서야 남편은 미안하다며 엄마 내보내고 다시 얘기하자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 전 그 두 사람 거들떠도 안 보고 현관에서 획 밀어 내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인연인데 그동안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았는죠. 요즘 제 취미가 문자로 매일같이 오는 남편 반성문 읽고 콧노래 부르면서 남편 짐 박스에 옮겨 담는 거라니까요. 저 이제 더 이상 바보같이 살지 않을 겁니다. 이혼녀가 뭐 어때서요? 당당하고 멋지게 그동안 당했던 만큼 더 속 시원하게 살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딸아이를 키워놓고 이제 저만의 여유를 누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마 이 사연 채널엔 저와 동년배인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선배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편안한 기분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땐 고부 갈등이 심했잖아요. 전 게다가 손이 동서 복이 없어서 특히나 시댁에서 아주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오늘은 예의 없고 인간성 바닥인 동서로 인해 겪었던 얘기입니다. 전 이 동서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속으로 이를 갈았던 적도 많지만 결국엔 제가 동서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게 됐어요. 오늘 제 사연 들으시며 모두들 좋은 기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간단하게 인사말 정리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전 손이 동서와 1살 차이가 나는데요. 동서는 처음 절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형님 동서지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존댓말을 하면 좋겠다 해서 서로 존댓말을 해야 하는데 이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죠. 왜 존댓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계실 땐 애교도 부리고 존댓말도 곧잘 했지만 시부모님이 없을 땐 은근슬쩍 말을 놓거나 실수인 척 야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명령조로 이것저것 막 시켜댔죠. 그러던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요. 전 둘째 며느리로 들어왔기에 무조건 제가 솔선수범해서 집안일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 집안에서도 큰딸로 자라와서인지 자연스레 시댁에 가서도 이것저것 거들게 되더라고요. 또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꼼꼼하시고 잔소리도 많으신 편이라 잘못해서 혼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와 함께 명절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바쁘게 설거지를 하는 제 등 뒤에 대고 얄밉게 이러는 거예요. 이때 전 동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게 됐죠. 이봐, 오늘 전이 너무 맛없게 구워졌더라고. 다시 해야겠어. 아, 맞다. 그리고 그 전 다시 하면서 쌀물도 한번 살펴봐주고 어머님이 저번에 동서가 지은 밥이 너무 푸석푸석하다고 맛없다 하셨거든? 형님, 그거 형님이 지었던 밥 아닌가요? 설마 어머님한테 제가 했다고 했어요? 어머나, 동서도? 아, 내가 언제 밥을 했나? 밥 담당은 항상 동서셨잖아.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나한테 떠넘기시는 거야? 어머, 사람이 왜 그런담? 동서가 손 아래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체? 제가 뭘 떠넘겨요? 형님이 밥 담당이었잖아요. 늘 형님이 밥을 했고, 바쁠 때만 제가 도왔죠. 아니, 사실상 형님은 밥 외엔 하는 게 없으니까 시간이 팽팽 남아 돌았지만, 아무튼 어머님에게 굳이 거짓말까지 했다니 기분이 저도 안 좋네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혼나자 바로 제가 밥을 지은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거기다 그걸 굳이 저에게 전하는 뻔뻔한 면모까지 보였고요. 제가 버럭 화를 내자 동서는 제 말에 발작 버튼이 눌려선 자기가 언제 한 게 없냐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까지 불러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너무 기분이 나쁘단 식으로 이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동서와 달리 점잖으신 편이라 여자들끼리 일은 끼어들이기 싫어하셨지만 동서가 하도 우는 소리를 내니까 곤란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곧 저희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서 저와 동서가 무릎을 꿇고 혼이 나는 상황까지 가게 됐죠. 손윗동 산 사람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게 된 건 그렇다 쳐도 왜 저까지 혼이 나야 하는지 저도 사람인지라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일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인 손윗동서를 편애하셨습니다. 동서는 좋은 집안에서 자라 친정에 돈이 많았던 데다가 번듯한 대학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항상 좋았어요. 동서는 명절날 꼭 시어머니 마음에 들 선물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기특게 했고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취향을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요즘에 새로 나온 건강식품이라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님 이거 약국에서 찾으셨죠? 제가 저희 집 주변 약국 뒤져서 사온 거예요. 아이고, 아가, 추운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했어. 아이고, 이쁜 것. 너는 정말 이쁜 집만 골라 한다니까. 네 동서랑은 달라도 참 다르구나. 쟤는 내가 뭐 필요하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말이야. 이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서는 시어머니의 건강 염려증을 꿰뚫어보고는 온갖 건강식품들을 갖다 바쳤고 저희는 동서에 비해 형편이 좋지 않았던 터라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시어머니는 동서네만이 자기를 신경 써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섭섭했습니다. 저 역시도 명절날 가장 먼저 가서 어머니를 돕고 아프시면 꼭 안부를 챙겨드리는 둥 시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막상 시어머니는 그 정성을 몰라줬거든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동서 편을 드셨습니다.
엄님, 저 정말 동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전 동서에게 잘 보이려고 늘 노력하는데 동서는 제가 믿고 싫은가 봐요. 세상에 오늘 계속해서 저를 시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제가 어머님께 거짓말했다고 그러는가 봐요. 저 정말 속상해요. 정말 아무리 시아버지가 동서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경우가 아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붉어진 눈동자로 절 노려보시더니 효자손으로 바닥을 소리나게 치시더라고요. 손 아래 사람이 돼서 네 형님을 그렇게 몰아가야겠어. 너는 근본이 안 되어 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근본 없는 며느린 싫다 했지. 네가 네 손이 똥살 시기하고 음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널 좋아할 수 있겠냐. 그게 대체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서 할 짓이야? 어머님, 저 정말로 억울해요. 제가 밥 짓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건 형님이었잖아요. 이뿐만이에요. 형님은 어머니 없을 때 저한테 온갖 굳은 일 다 시키면서 다 자기가 한 척한다고요. 제가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그동안 말을 안 하고 꾹꾹 참아왔던 것 뿐이에요. 이제야 말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집안에 기강이 안 잡혀 있는 게 바로 저 때문이라며 제 행실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날 몇 시간이나 무릎을 꿇려 별소리를 다 듣고 나니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더 해명해봤자 뭐하나 하는 생각이요. 어차피 이미 동서를 편애하고 감싸두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더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야 하나요?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그럼에도 이때 참 다행스러웠던 것이 저희 시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지께서 참 공평하고 너그러우신 분이었단 거예요. 시아버진 특유의 차분한 말투로 뒤에 가서 저를 어루고 달래주셨죠.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게 없는 건 다 알고 있으니 속상해하지 말라며 위로도 해주셨고요. 시아버진 동서와 갈등이 이렇게 종종 있을 때면 시어머니처럼 무작정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상황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 쪽의 말이 진실에 가까웠기 때문에 동서를 혼내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덕분에 전 정말 든든했고 시아버지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사건이 하나 크게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첫 애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남편과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다가 말아먹고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술병만 불고 있으니 저도 속이 타고 남편과 매일 전쟁통이었죠. 아이는 키워야 되는데 남편은 재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 사이 일을 전해 들으시고 대뜸 저를 주차장으로 불러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충충하다 못해 뚱뚱한 남편의 몸을 가리키면서 얘는 왜 이렇게 말랐냐? 네가 못 먹였니? 아니면 제가 지금 살이 쏙 빠져서 왜 저런 상태인 게냐? 하면서요. 당시 남편 때문에 열이 치받았던 전 애를 키우면서도 잘 먹지 못해 몸이 삐쩍 꼴아 있었는데 그런 전 눈에 보이지도 않았나 봐요. 시어머니에겐 오로지 아들, 자신의 차남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퇴근하고 돌아오신 시아버지가 주차장에서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버럭 화를 내신 거죠. 아니 당신 그만 못해? 동네 시끄럽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리 심하게 야단을 쳐. 얘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특히 경민이 저놈 만나서 저 고생을 하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만 보면 미안해 죽겠구만. 당신은 그런 마음도 없어?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요? 사업 말아먹고 집에 들어와서 공사판이나 뛰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 속이 어떻게 했어? 괜히 며느리 불러다 혼내지 말고 미안한 줄을 알아. 미안한 줄.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어야지. 이날 집으로 가는 내내 정말 눈물을 펑펑 쏟은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보시다 들어가신 시어머니도 마음 한구석 신경이 쓰였지만 그럼에도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신 시아버지가 너무 감사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몇 번 혼이 나더니 정신을 차렸는지 그다음부터는 술도 줄이고 일도 다시 알아보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학교 선생님이신 시아버지를 무척이나 무서워했다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했나 봅니다. 아버님께서 몇 번 불러다 야단을 치니 곧잘 바로 말을 듣더라고요. 덕분에 남편과 20번 싸울 거 1번 싸우고 그랬네요. 그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잘 적응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전 첫 아이를 키우면서 또다시 동서와 시어머니와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절 무척이나 얕잡아보고 싫어하는 이유, 그건 바로 제가 과거 무명 배우였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도 모르실 이름의 영화에 몇 번 단역으로 출연한 경험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동서와 시어머니는 그렇게나 얄밉게 비꼬고 싫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보셨을 때 집안에 수치가 들어왔다고 하셨고, 손이 동서는 말끝마다 동서가 배우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말하곤 했죠. 그러면서 들먹이는 말은 제가 이쁘지 않아서 아마 그 점에서 다른 배우들에게 뒤처졌을 거라는 겁니다. 동서,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동서 배우 안 하기 참 잘했다. 요즘 TV 봐요. 이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서 같은 얼굴은 뭐 특이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채널을 돌렸을 거라고. 아무튼 연예인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 마음 잡기 잘했어. 형님, 말이 심하니까 그만하시죠? 저 불러다 괜히 비웃고 그러는 거 8살 아이도 안 할 행동인 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 세게 말을 꽂아야 그만두는 동서였습니다. 제 배우 경력은 이렇게나 시댁에서 짓밟히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나 저에겐 사실 배우의 꿈이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어렸을 적 TV에 나와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보면 그저 마냥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곤 했죠. 어떻게 저 대사를 외워서 저 인물이 되어 한 몸처럼 연기를 하지? 나도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 너무 멋있고 신기해.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장면이나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겨서 밥도 먹지 못하고 시선이 가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꿈을 저를 낳아주신 친정 부모님께선 지지해주지 못하셨습니다. 집에 가난이라는 춥고 고달픈 환경이 바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 우리 현숙이가 이쁘고 똑똑하니까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현수가 뭘 해도 돈 버는 직업을 해야 돼. 알겠지? 네 동생들 생각해라. 우리도 생각해주고 꿈도 현실적인 꿈을 꿔야 되는 거야.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현수가 엄마와 아버진 네가 뭘 하든 좋지만 그래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그놈의 돈이 발목을 붙잡는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가난한 부모님의 제 아래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 어머니와 아버진 그저 오늘 하루 살기도 바쁘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자그마한 슈퍼마켓을 하셨는데 그런 형편이니 학비도 겨우 내고 제 대학은 이미 물 건너간 일인 상황이었죠. 그러니 제 꿈을 지지해주긴 더 쉽지 않으셨을 테죠. 그래서 처음엔 저도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대학을 가지 않고 공장을 다니고 근처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죠. 동생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 언니 최고라는 그 말을 들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접고 현실에 발 붙이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저의 최대치의 행복이라 굳건히 믿었습니다. 근데 꿈이라는 것이 도전해보지 않는 이상 쉽게 접히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아마 저에겐 그 꿈이 너무나 소중했나 봐요. 꿈을 향한 열망의 불길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저도 모르게 계속 눈이 TV 화면 속 배우들을 향하게 되자 전 일하던 식당에서도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예, 너 자꾸 그렇게 TV 볼 거면 그냥 나가라. 너 필요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아줌마. 죄송해요. 동생들의 생활비를 생각하면 사실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일자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 마음은 너무나 다른 곳에 향해 있었어요. 그걸 안 이상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전 그날로 온갖 영화의 오디션에 보러 다녔고
같이 배우를 꿈꾸는 친구 지숙이를 사귀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친구 지숙이는 유일하게 제 꿈을 응원해주는 친구였어요. 부모님과 달리 학교 선생님과 달리 처음으로 저에게 너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지숙이는 저와 달리 집안 환경이 좋아서 집안의 지원을 받으며 배우를 도전하는 친구였는데 그와 달리 전 매일을 열심히 일하면서 제 먹을 것을 스스로 벌어가며 배우를 꿈꿨어야 했죠. 어느 방면에선 고달픈 생활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같이 꿈을 꾸었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잘 되는 걸 보면서 초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꿈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더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언젠가 꼭 TV에 나오는 배우가 되리라 다짐하고는 했죠. 하지만 그 다짐이 꺾이게 된 건 어머니의 암투병 소식을 듣고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단 소식에 현실적으로 나갈 병원비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전 더 오디션을 보러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시간이 돈이었고 그 돈이 있어야만 어머니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제게 많이 미안해하셨지만 돈을 벌어달라 하셨고 전 그런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제가 뭐라도 해서 열심히 벌어 돈을 붙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내가 살릴 테니까 아버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계세요. 그래, 우리 장녀 고맙다. 현식이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다 늙은 아버지의 눈물이 가여웠고 제가 작년이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했고 한 번쯤 제 멋대로 인생을 살아도 되는데 감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 책임감 강한 장녀답게 동생들도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덧붙이고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와 일을 시작했어요.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고된 노동의 강도 때문에 몸도 마음도 무척 힘들었지만 더 가슴이 아픈 부분은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친구 지숙이 틈이 되면 제게 연락을 하곤 했어요.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너도 다시 돌아오라고요. 하지만 1년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물 새는 항아리처럼 돈이 자꾸 새어나가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니 그 다음엔 아버지가 아프시고 병치레가 끝나니 동생들 학비가 눈에 밟히고요. 지숙이에겐 나도 꼭 다시 도전해서 배우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몇 년간 제 손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었습니다. 그 생활을 계속해서 하니까 제 마음 안은 어느새 사막처럼 퍼석하게 갈라져 있었고 희망이니 미래니 그런 걸 기대할 수조차 없게 됐어요. 그러던 날에 만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이 사람의 다정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었죠. 현수가 너랑 결혼해줄래? 남편의 소박한 프로포즈에도 전 눈물을 글썽일 만큼 남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시댁을 겪기 전까진 그랬죠. 또 과거 제가 배우를 꿈꿨다는 사실을 알고선 남편은 무척 신기해하며 언제건 꼭 다시 도전해보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남편의 말은 그저 말뿐이었죠. 저는 이젠 꿈을 꾸기에도 이루기에도 너무 늦은 나이의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은 TV를 보다가 TV 속 배우들의 얼굴을 보다 보면 옛날 시절이 떠올라 서럽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꿈을 포기하며 이루었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니 그건 다른 종류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꾸리면서 다른 종류의 크나큰 행복을 느꼈어요. 단란한 가정이란 울타리와 생떼 같은 자식이 주는 기쁨이죠. 우리 딸은 말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부터 곧잘 저를 엄마 하며 잘 따르곤 했어요. 다른 딸 자식들 보면 사춘기 때 부모를 속상하게도 한다는데 우리 딸은 그런 법이 없었죠. 그저 옛날 저를 보듯 늘 책임감 강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동생을 챙기고 저를 챙겼어요. 어떤 때는 우리 딸이 엄마 같았네요. 특히 제가 유방암으로 아팠을 때 사춘기 딸이 만사 제쳐두고 저를 챙겨줬던 걸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네요. 친정 엄마도 못해줄 일을 이 아이가 제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딸은 이렇듯 제게는 보물 같고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답니다.
그러던 딸아이가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제가 마음이 어지러울 때나 힘들 때 가끔 혼자 일기를 쓰곤 하는데 딸아이가 몰래 그걸 보게 됐었나 봐요. 엄마, 혹시 어렸을 때 배우하고 싶었어? 딸은 엄마에게도 엄마가 아닌 꿈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다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딸의 말이 저를 한 번 더 놀라게 했지 뭐예요. 엄마, 사실 나도 배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엄마랑 나랑 똑같은 꿈을 꿀 수 있지? 신기하다. 마치 운명 같아. 뭐? 우리 딸도 배우를 하고 싶었어? 전 그 말을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알아서 공부도 척척 잘하고 말도 잘하길래 전 내심 이 아이가 커서 변호사쯤 되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배우의 꿈을 꾸고 있었을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쩐지 밤마다 무언가 중얼중얼거리며 뭔가를 연습하길래 시험 공부를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혼자 대사 연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 사실을 털어놓더니 자기도 자꾸 TV 속 배우들한테 눈이 간다며 엄마도 같은 꿈을 꿨다면 그 꿈을 딸인 자신이 이루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딸의 눈의 어린 눈빛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이지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희망의 눈빛이었죠. 그리고 그 후 눈빛을 바라보며 그때부터 전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리라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딸이 아직 학생이니만큼 공부에 전념하길 바랬기에 공부를 먼저 하길 권했지만 혹여나 다니고 싶은 연기학원이 있다 하면 보내주기로 하고 뮤지컬이니 영화니 하는 문화공연도 함께 보러 다녔어요. 함께 보다 보면 저도 세월을 거슬러 올라 아직 꿈을 꾸는 소녀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딸이 좋아하니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저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딸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쯤 남편이란 양반이 또 사고를 친 거예요. 제멋대로 회사를 뛰쳐나가 또 사업병이 도져 막 이것저것 하더니 언젠가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고요. 혹시 이 인간이 무슨 대형 사고를 친 건 아닌가 가슴이 조마조마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빚쟁이들이 저희 집 앞에 들이닥쳐서 가구들에 빨간 딱지로 붙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줌마, 남편이 지금 사고 쳤어. 크게 사고 쳤어. 우리 다 같이 뒤지게 생겼으니까 아줌마 당장 남편 찾아가지고 와. 알았어? 안 그러면 아줌마나 아줌마 자식들이나 다친 줄 알아. 아, 아니, 그게 무슨, 저 그 사람 행방 몰라요. 하얀 모른다고요. 정말이에요. 험한 표정으로 말하는 빚쟁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행방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댁에 가서 이러저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시어머니께선 딱 한 말씀 던지시고 외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끼시던 차남이었는데 말이죠.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이 자기네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니들 알아서 해결하라 이거였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손이 동서도 이 상황을 꽤나 즐기는 듯 입가는 웃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라도 살아계셨다면 다행이었겠지만 당시 시아버지는 이미 병원으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모두가 저희 가족을 외면하니 시아버지의 존재가 그토록 그리울 수가 없었네요. 그럼에도 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나 몰라라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잠수를 타버린 와중이었지만 남은 내 자식들을 책임지기 위해선 청소든 뭐든 해서 가장 노릇을 해야 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마음은 너무 서럽고 힘들었답니다. 그럴 수밖에요. 남편에 대한 깊은 원망과 함께 내가 왜 결혼이라는 걸 했을까 하는 근본적인 후회가 들더군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딸이 저를 잡아주어서 억지로 힘을 내고 또 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제가 가장으로서 일을 하며 지내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시댁에 갈 때마다 저희 모녀를 굉장히 안 입고 했어요. 그 티를 어찌나 팍팍 내시는지 제가 딸 애를 껴안고 민망해서 다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에 동서에게 그랬듯 동서의 애는 이뻐라 했지만 저희 딸들은 계집애라고 쓸모없다 여기셨죠. 딸에게 잘해줘 봤자 뭐하니? 남는 거 하나 없는데. 늘상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행동도 하셨죠. 참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꼭 어버이날 손이 동서네와 함께 찾아뵈도 우리 딸애들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면서 동서네 아들에겐 대놓고 용돈이니 책이니 하는 것들을 선물로 주시곤 했습니다. 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그럴 때 딸들은 달랐어요. 할머니에게 섭섭할 만했지만 우연하게 티내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그것 역시 자존심 강한 절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엄마 나 괜찮아 라고 하면서 동서의 애를 우리 딸애가 더 챙겨주곤 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이쁘고 대견해서 엄마 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할머니한테 마음 상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해도 되니까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숨기지 말고. 응, 알았어, 엄마. 근데 나 마음 안 다쳤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혹여 딸아이가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을까봐 전 뒤에서 남몰래 이렇게 딸을 어루고 달래주곤 했지만 딸은 걱정과 달리 시어머니에게도 동서에게도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어른들도 어쩌지 못할 만큼요. 그러다 딸애가 조금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정작 어른들은 우리 딸애를 짐짝 취급하고 못살게 굴었죠. 참 못났어요. 특히 우리 딸애가 공부를 잘하다 보니 손윗동선 그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애가 못난 걸 어디에 화풀이할 데가 없으니 남에게 쏟아내는 거요. 동선의 아들이 커가면서 조금씩 엇나가더니 어느 날 가출을 해다나 봐요. 명절날 와서 그 얘기를 하며 눈물을 한 바가지 쏟는 적도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 저희 딸에게 괜히 적개심 어린 얼굴로 툭툭 시비를 걸더라고요. 얘, 너는 치마가 그리 짧아서 어디다 쓰려고 하니? 아, 키가 커져서 짧아졌나 봐요. 어머, 그럼 밖에서 날라리 소리 들어 이거 사. 치마 길이도 잘 간수해야지. 너 남자친구 있니? 남자친구 있게 생겼는데 조심해라. 요즘 네 나이에도 임신하고 오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 뉴스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나는. 아우 그런 거 생각하면 난 딸 안 낳길 잘했어 동서. 그치? 손윗동서는 딸의 치마 길이부터 시작해서 코가 짧다느니 눈이 작다느니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이번에 성적이 얼마 나왔냐는 둥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트집을 잡고는 했죠. 도대체 어느 장단을 맞추라는 걸까요? 이대로 참다간 우리 딸도 마음이 다칠까 싶어 그날은 너무 열이 받아 저도 확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왜 우리 딸한테 그래요 형님? 지금 설마 우리 딸이 어디서 임신하는 거래? 지금 우리 딸이 설마 어디서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딸 그 누구보다 건전한 애예요. 어디서 그런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걱정은 형님네 아들이나 하세요. 우리 딸한테 제발 신경 좀 꺼달라고요. 시댁만 오면 내가 머리가 다 아파. 시어머니며 형님이며 왜 이렇게 우리 딸한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성적이 떨어지면 잘 됐다고 공부 안 하는 것 같더니 하는 말을 하질 않나. 아우 정말 어른들이 왜 이렇게 하루같이 못 따먹었어? 뭐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냐 너. 작은 애 지금 형님한테 대드는 거야? 곧이어 역시나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침 잘 됐다 싶었겠죠. 자기 아들이 집 나가 지금 집안도 개판이겠다. 작은 며느리란 작잔 탐탁지 않겠다. 저한테 하늘 같은 동서를 잡는다고 말로 몽둥이질을 하더라고요. 당시 손윗동선의 친정 쪽 일이 잘 풀려서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이며 좋은 선물들을 챙겨주면서 이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까 더더욱 동서 편을 들 수밖에 없었고요. 전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이제 다 역겨웠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간 것도 분해 죽겠는데, 걔가 노숙자 생활하며 지내고 있을 거 생각하면 내가 한밤중에도 눈물이 나서 미칠 것 같은데,
이제는 네 손이 똥석까지 잡아? 야, 이년아, 너는 천하의 염치도 없는 년이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임감 없이 야반도주한 남편을 탓할 생각이 아닌 제 탓을요. 제가 집안에 불운을 가져왔다고 저 때문에 남편 사업이 안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틈만 나면 해야 되는 게 지겨워서 어느샌가부턴 실에게 발길을 딱 끊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이날 이렇게 또 성질을 건드리셨어요. 저희 딸들도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악에 바친 대로 바쳐 소리를 질러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집 나가 처자식 버린 인간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도 않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라고요. 저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 그래도 혹시나 아빠는 필요할까봐 내버려 두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랑 우리 딸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저희 그냥 알아서 잘 살게 냅더라고요. 괴롭히지 좀 마시고요. 너, 어디서 이게 지금 이혼한다 뭐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러게 말이에요, 동서.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보다. 어디 어머님한테 대들고 있어? 거기서 동서는 얄밉게 시어머니 혈압이 올라가겠다며 다급히 시어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정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추스릴 정신도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 딸이 포근하게 저를 안아주며 따라서 함께 우는데 이런 엄마라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아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나한테 늘 최고의 엄마였어. 엄마 같은 사람은 어딨다고. 엄마 울지 마. 절 진정시켜주는 딸의 말 덕분에 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집으로 가 쉴 수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이후 아주버님이 이 사건을 들으시고 동서를 크게 나무라신 거죠. 동서가 그 뒤로부턴 저에게 뭐라고 말을 막 걸지 못하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우리 딸이든 저든 누구 하나 잡아 험담하고 비꼬았을 양반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딸 역시 어느덧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성인이 되는 과정을 밟아가면서 제 옆을 지켜줄 수 있게 됐고요. 우리 딸은 여전히 배우 꿈을 꾸고 있었는데 대학도 그쪽으로 진학하고 싶다면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구하더라고요. 엄마, 나 영국영화과 쪽 가고 싶은데 먼저 써봐도 돼? 저희 집 상황은 딸의 앞길을 무한정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전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딸에게 무작정 안 된다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훨훨 꿈을 향해 날아가라고 말해줬죠. 딸아인 그의 보기 좋게 연극영화과를 수석으로 합격했고 저를 또 한 번 으쓱하게 만들어줬답니다. 동생들도 딸의 좋은 본보기를 보고 자라선지 다들 공부를 잘했기에 뭐 하나 걱정이 없었고 다들 우리 집을 부러워했어요. 물질적으로는 여유롭지 못하지만 자식 농사 하나는 제대로 지었다면서요. 근데 그의 남편이 갑자기 집구석으로 기어들어오면서 저에게 또 하나의 시름거리, 걱정거리를 만들어줬죠. 집안의 대소사에 도움은커녕 우리 딸과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떠난 남편, 반가울 리도 없었고 얼굴을 보니 오히려 화만 치마다 올랐습니다. 이 인간을 만나자마자 엉엉 울기 바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 왔어. 내가 많이 벌려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나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지냈어. 남편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주섬주섬 통장을 꺼내 놓더군요. 그동안 딴짓하지 않고 돈만 열심히 벌어다면서요. 몇 날 며칠 남편은 그렇게 빌고 또 빌며 자신을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사과로 될 일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에겐 사람 죽여놓고 용서해달라는 말과 똑같이 느껴졌죠. 전 그런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솔직히 어떻게 한 번에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미 가족을 한 번 등진 인간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희 가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애쓰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잘해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방면에선 좀 속이 시원하기도 했네요. 처음으로 저에게 자세를 낮추신 거였거든요.
저기, 얘야, 우리 애가 많이 힘들었단다. 아이, 밖에서 노숙자 생활도 하고 아주 별일을 다 겪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말인데, 아이, 네가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아예 아빠 놀도 좀 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어머님한테 가서 그러든가요? 자기 좀 받아달라고요? 아, 아이, 그거는 아니고, 아유, 뭐, 걔가 그런 사사로운 말까지 다 하겠니? 그냥 내 생각엔, 걔가 아빠 노릇도 해야 집이 집다울 거고, 또 우리 손녀들도 시집 가는데 아빠 자리 비워져 있으면 그렇지 않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가서 저를 설득하게 해달라고 말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울며 불며 말할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인 손녀들까지 들먹이며 남편을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저희 딸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 딸들한테 물어봐서 아빠가 필요 없다 하면 전 이 사람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아이고, 애미야. 너 원래 이렇게 단호한 애였니? 아니, 참. 그 사람 없어도 저희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곤란해 하는 시어머니를 내쫓듯 보내고 나서야 속이 좀 후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딸들은 남편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 몇 년의 세월간 쥐똥만큼의 돈을 벌어와 놓고 갈 데 없으니 받아달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아빠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마음 약한 딸들을 붙잡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받아달라,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요. 참 보고 있으면서도 욱받쳐 오르는 이혼 생각을 몇 번이고 삼켰네요. 아빠, 엄마랑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할머니네 가 있으세요. 엄마 생각하면 지금 아빠 얼굴 보기 싫어요. 역시나 저희 큰딸은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덕분에 남편은 시댁으로 쫓겨나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절 쥐잡듯 잡으려는 기세로 노려보다 가셨고, 물론 시어머니는 제가 피도 눈물도 없다며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제가 명절날 들리면 저런 냉혈하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 가세가 이렇게 기운 거다. 네 시아버지가 도대체 어찌 생각할지라는 말씀을 하곤 했죠. 심지어 시아버지 제삿날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속으로 시아버지라면 오히려 잘했다. 격려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손윗동선 남편이 시댁이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역시나 비꼬았고요. 동서, 가게 형편도 안 좋은데 웬만하면 서방님 받아주지. 아, 어머님도 해걸 못 거라 했다며. 그리고 동서 딸들 대학 학비 가능하겠어? 서방님을 받아줘야 어머님도 손녀들 학비 좀 대주시지 않겠냐고. 괜찮아요, 형님. 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자꾸 쓰여서 그래. 막말로 동서 입은 옷을 좀 봐봐. 아우 참. 내가 불쌍해서 옷을 막 던져주고 싶다니까. 동서는 제 경제적인 힘듦을 가지고 다양하게 비꼬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 옷이 시장에서 산 것 같다며, 어느 날은 우리 딸 옷들이 요즘 애들 같지 않고 노티난다며 아주 고루고루 비꼬았어요. 그때마다 주먹이 꼭 쥐어졌지만 외려 우리 큰딸이 저에게 대인배 같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동서 같은 사람 말에 일일이 대꾸해주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손윗동선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이 일로 동선을 아주 정서적으로 크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동선의 아이가 가치로 일삼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큰일 났다. 아이고 글쎄 현민이가 지금 교도소에 가게 생겼다는구나. 사람을 엄청 두들겨 팼대. 칼도 들었댄다. 아이고 이걸 어찌운 좋으냐. 아이고 우리 애기. 시어머니는 곡을 할 듯 앓는 소리로 동살 걱정해 댔어요. 솔직히 그간 현민이를 바로잡기 위해 애써오신 아주버님을 생각하면 안 된 일이긴 했죠. 근데 전 이상하게 그리 큰 동정이 가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얄미운 동서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쩐지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동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관심도 없었고 늘 공부만 시키기 바빴거든요. 마치 아이가 자기의 또 하나의 전리품인 것처럼 제멋대로 아이를 휘두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전 손이 동서의 아이가 참 불행해 보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엔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아이를 말 안 듣는 아이, 양아치 날라리로만 생각했으니 사실 그 아이가 엇나갔던 것에 어른인 동서의 책임도 있는 것이었죠. 저는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제가 뭐 구태여 할 말도 없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와전이 된 건지 시어머니는 저보고 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애가 한결같다 한결같어. 우리 처다가가 네 형님이 지금 어떤 심정일진 상상도 안 되지. 남일이라고 아주 그냥 태평하지. 예, 걔가 지금 아주 죽을 맛이야. 아이고, 난 이를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네가 걔 집으로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고 죽도 좀 끓여주고 그러고 와라.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겠어. 제가 형님 죽을 끓여주고 오라고요? 죄송한데 저 지금 딸 데리러 가야 해서요. 아니 넌 지금 네 딸이 문제냐? 네 손이 동서가 힘들어 죽는다니까.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그런 허드렛 일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얼른 가서 하고 와. 시어머니야말로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전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네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갈 줄 몰랐는데 어느새 뱉어놓고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머님, 저 시간 없어요. 형님은 사랑에 맞이하는 어머님이 달래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년같이 네 소희 동서가 널 얼마나 우리 동서 하면서 잘 챙겨줬는데 가족이 이러면 안 되지. 이 냉해랑 같으니라고. 넌 은혜도 모르냐? 짐승도 은혜는 알겠다 이거사. 아이고, 그러고 보면 네 형님이 불쌍하다. 너 같은 걸 동서로 뒀으니 말이지. 좀 더 하나라도 나은 애들이었어야 하는데, 아유. 어머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형님이야말로 저한테 한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형님이랑 잘 얘기해보세요. 저도 긴 시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끊겠습니다. 저의 차분한 대처에 시어머니는 외려 할 말을 잃고 어버버 하셨고 전 그대로 전화를 끊은 후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제 할 일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아마 과거의 저였다면 시어머니에게 상처도 받고 힘들었겠죠. 근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나이의 힘듦일까요? 그쯤 되니 아무 감정에 타격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후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서가 너무 가엾고 안쓰럽다며 제게 몇 번이고 동서 집에 가보라고 했지만 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어머님이 가라고 당당하게 말하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때 제 모습은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1년 후 지금 사연을 쓰게 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 일이긴 한데요. 그만큼 무척이나 통쾌한 일이기도 해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말씀드렸듯 손익동서와 관련된 사연인데요. 사실 저희 딸이 6개월 전에 대형 기획사의 배우로 스카웃이 되는 경사가 생겼어요. 딸이 먼저 저에게 귀뜸을 해줬고 전 그날 딸을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딸이 내심 얼마나 이 꿈을 이루고 싶어 했는지 알기 때문이죠. 제가 마치 꿈을 이룬 듯 너무나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딸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저한테만 와서 엄마, 나 있잖아. TV에 방영되는 드라마 거기 주연급 배우로 오디션 봤는데 좋은 소식 들릴 것 같아. 뭐?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대. 나 너무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래.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나 어떡해 엄마? 방영될 드라마의 작가진이며 PD며 딸에게서 들어 이름을 찾아보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쓴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드라마더라고요. 더더욱이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딸이 제발 주연으로 발탁되었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전 당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덩어리를 우수수 제 눈앞에서 다 맞닥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됐어. 나 이제 곧 촬영 들어가. 엄마, 나 믿기지가 않아. 잠에 들기 위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있을 적 훌쩍이며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흥분되는 마음에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딸과 함께 엉엉 울었죠. 그간 딸이 고생해왔던 것이 생각나니 부모로서 더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전하니까 정말 기대라고 하기도 민망한 반응이 날아왔어요. 일단 시어머니께선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며 집안의 수치가 또 생기는 거냐고 말하셨고요.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인간인 손익동사란 작전. 동서 딸이 배우로 데뷔한다고? 어머, 동서 딸아 딴딸 하나 되는 거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 아, 내가 왜 맞는 말 한 거잖아.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영밀하다고 칭찬하더니 겨우 딴따라 되는 거냐고. 아유, 그동안 자식 농사 잘 졌다고 혼자 콧대 높게 그러더니만 완전 똥 됐네, 똥 됐어. 잘 됐다. 정말 정이 확 떨어졌어요. 저는 그 길로 부들부들 떨며 바로 시댁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텐데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에 열을 식히며 두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날을 기다렸네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딸이 TV에 나온 날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10 중에 9은 형님이었고 하나는 시어머니였네요. 정말 동서 딸이 아니 제가 어떻게 저기 캐스팅된 거야? 아니 저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아? 믿지 못하는 말투로 계속해서 더듬거리며 묻길래 전 친절히 맞다고 하고 전화를 확 끊어줬어요. 시어머니도 말할 거 없었죠. 두 사람은 그 후 저에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압을 하고 있답니다. 제 딸이 TV 스타가 됐으니 자기들에게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해서 말이에요. 사실 손익동선 자기 아들을 교도소를 보내고 난 후 혼자 적적한 마음에 이것저것 하다가 크게 말아먹었고 아주버님에게도 쫓겨나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거든요. 그랬으니 더더욱 자존심은 상하더라도 제 쪽에 기대어 무언가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전 단 하나도 줄 생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전화통화 내용만 생각하면 너무 통쾌했네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요. 남편은 딸이 유명해져서 감사하다며 이젠 시집 보낸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저희 딸이 통쾌하게 받아쳐 주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때문에 이혼 못하는 거면 이혼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이에요. 그 말에 남편이 부들부들 떨며 아연실색했고 전씩 웃어줬어요. 지금 아직은 남편과 법적으로 갈라서진 않았지만 조만간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닐 생각입니다. 딸이 유명해진 만큼 돈 걱정도 없고 저도 이제 슬슬 새 동지에서 새 인생을 시작해볼까 싶거든요. 나이는 들었지만 최근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일이에요. 앞전에 저희 딸이 대형 기획사에 캐스팅됐다고 했잖아요. 제 친구 지숙이 기억하시나요? 전 오랜 인연인 지숙이와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지숙이가 바로 그 대형 기획사를 이끄는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숙이에게 딸 얘기를 했더니 바로 회사 주소를 알려줬고 재능과 매력으로 우리 딸이 지숙이의 기획사에 들어가게 된 데다 드라마에 캐스팅까지 된 거였죠. 그리고 이후 지숙이가 제게 딱히 따로 할 일 없다면 자기와 이쪽에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주더군요. 난 네 딸이 잘 될 줄 알았어. 이제 딸 덕 볼 일만 남았네? 그래도 우리 100세시다고 하니까 일이 있으면 좋잖아. 나랑 같이 일해보자, 응? 좋은 제안이라 전 더 마다할 것이 없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지숙이 덕분에 저희 딸이 잘 된 것도 무척 기분 좋은 일이지만 제가 딸의 앞길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쁜 마음이에요. 저희 딸이 배우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어 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글을 남길 수 있어 행복했네요. 저희 딸의 앞길을 부디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